새벽 2시 11분, 남쪽 다리는 색이 빠진 사진처럼 고요했다. 린은 난간 위에 서서 발끝을 하얀 선 위에 올려놓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고 강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흘렀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잠깐 동안 문자가 떴다가 사라졌다. 그가 전화하면 나는 내려갈 거야. 나는 린에게서 5걸음 떨어져 있었다. 주머니 안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어머니의 번호, 그리고 낯선 번호, 또 트랑의 번호,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린. 바람이 그 이름을 끌고 강 쪽으로 흘러갔다. 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고요했고 눈동자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멀리서 기차 경적이 길게 울렸다. 빗줄기가 안개를 가르고 린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눈동자가 잠깐 불타오르듯 반짝였다. 이번에도 그냥 지켜볼 거야? 린의 목소리는 종이처럼 메마르고 얇았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아무 말도 없이 손바닥을 펼쳤다. 손에는 반달 모양의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예전에 린을 절벽에서 끌어올리던 순간 생긴 자국이었다. 린이 그 흉터를 바라봤다. 신발 끝은 아직 절벽 안쪽도 바깥쪽도 아니었다. 한 장의 마른 잎이 우리 사이를 지나 천천히 떨어졌다. 린은 눈을 감았다. 휴대폰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박였다가 꺼졌다. 그녀는 난간에서 한 걸음 내려왔다. 무릎이 살짝 흔들렸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린은 울었다. 그러나 울음소리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첫 번째 아침 버스의 엔진 소리가 다리를 건너왔다.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고 우리의 이야기는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날보다 1년 전 나는 새벽 4시 17분에 눈을 떴다. 골목 끝에서 장사꾼의 순대국 나왔어요 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의 공기는 낯설고 창문 밖의 빛은 너무 맑았다. 책상 위에는 버려야 했던 오래된 노란 알람 시계가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손끝으로 그 사진을 만졌다. 종이는 차갑고 거칠었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을 뒤로 감은 듯 했다. 휴대폰을 켜니 날짜가 보였다. 3월 17일. 그날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1년 전이었다. 린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잠시 머물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벽에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싸구려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영웅이 되지 말자. 워크숍이 있던 날 이후 린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말투가 변했고 옷차림이 변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변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웃음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 토요일 저녁 풍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다. 꽃 한 다발을 들고 잘 다듬어진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는 반가워했고 린은 그 옆에서 눈이 반짝였다. 나는 말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문장 끝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는 웃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린이 풍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비쳤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래된 불안이 천천히 깨어났다.
나는 다시 깨닫는다. 어떤 비극은 소리 없이 아주 아름다운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사진 속 그녀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글의 제목은 사랑을 나누는 프로젝트. 짧은 글이었다. 믿는 마음 하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 글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칭찬과 응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남긴 이모티콘. 리는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도 휴대전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우리 딸을 좋아하네. 이제 길이 열린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풍은 린에게 제안을 했다. 자선 모금 프로젝트의 대표 홍보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리는 고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믿고 있었다. 그리고 믿음은 때로는 가장 빠른 독이 된다. 풍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 그중 한 사람이 란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다. 비영리 단체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았다가 사라졌던 사람. 하지만 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른다. 밤마다 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쳤다. 나는 방 문틈으로 불빛만 보았다. 가끔 그녀의 웃음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 웃음은 낯설고 조금은 슬펐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폴더 속에는 2개의 숨겨진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행사 사진,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서라는 이름이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짜인 숫자와 일정표가 있었다. 마지막 줄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홍보비 일부는 리니 처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끝이 얼었다. 밖에서는 새가 울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그날 오후 나는 트랑을 만났다. 트랑은 린의 대학 친구이자 예전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아이였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린이 학교를 안 나온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풍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금. 왜요? 그 사람 이상해요. 트랑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너무 깊어요. 트랑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깊다고 그냥 두면 더 깊어져요. 그녀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공장에서 쓰러졌다.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면증이 겹쳤다고 했다. 병원비를 내러 갔을 때 직원이 말했다. 가족 계좌에 남은 금액이 30만 원 정도예요. 나는 멍해졌다. 분명 더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말했다. 린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빌려줬어. 곧 갚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을 보았다. 하늘이 이상하게 맑았다. 그리고 그 맑음이 왠지 불길했다. 그날 밤 린이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울었다. 그 울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상처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다. 이번에도 나는 지켜볼 것이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풍은 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 커질 거야. 기부금을 모으는 대신 후원자와 함께 투자 형태로 진행해보자. 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빛났다. 이제 진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물론이지, 린, 네가 있으면 다 믿을 거야. 그 말은 마법 같았다. 린은 그날 밤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류 위의 숫자들은 그저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덫이 숨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린을 봤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한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다. 오빠? 왜 여기 있어? 일찍 끝났어. 그건 뭐야? 아, 그냥 자료야. 린은 급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두 사람처럼 보였다. 한 사람은 손을 내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다음 주 모금 행사는 더 화려해졌다. 무대, 조명, 음악, 그리고 린의 미소. 사람들은 박수쳤고 기부금은 쌓였다. 하지만 모든 박수 소리 뒤에는 누군가의 욕심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송금 내역 중 일부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이동되고 있었다. 그 회사의 대표자는 TN이라는 남자였다.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빚을 졌던 바로 그 사람. 나는 즉시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로 기자에게 보냈다. 제목은 짧았다. 진짜 후원자는 누구인가? 그날 밤 풍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아니죠. 그는 문 앞에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린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 잠깐 산책이라도 시키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요. 형처럼 똑똑한 사람은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이틀 뒤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다시 돈을 빌리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린이 갚을 거야.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정리된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의 손등에 보이는 푸른 핏줄만 바라봤다. 그 위로 세월과 피로가 겹쳐 있었다. 밤. 나는 린의 컴퓨터를 다시 켰다. 새로 생긴 폴더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그 안에는 짧은 영상이 있었다. 린이 화면 속에서 말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은 마치 그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 다음 주 모든 게 무너졌다. 뉴스가 터졌고 풍의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공개되었다. 란이 체포되었고 린은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쓰러졌다. 나는 린을 찾아 경찰서에 갔다. 복도 끝 의자에 앉은 그녀의 눈이 부어 있었다. 오빠.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나 진짜 몰랐어. 그냥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밀어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냥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울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끝은 언제나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며칠 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린이랑 풍 그리고 티엔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린은 피해자이자 공범이에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린에게 더 상처를 줄 거라면 그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죠? 기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진실은 상처가 아니라 치료예요.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강 위에 다리 그리고 린이 서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이번에도 그냥 지켜볼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고 입술이 붙어버렸다. 눈을 뜨니 새벽 4시 17분.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가겠다. 비가 멈춘 아침, 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어머니는 조용히 어깨를 만졌지만 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물이 지붕에서 떨어져 작은 리듬을 만들었다. 모든 게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낯설었다. 폭풍이 지난 자리에 남은 고요는 언제나 더 무거운 법이다. 점심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리는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혼자 갈게요. 나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리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있으면 나는 또 숨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서는 린의 뒷모습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어깨가 한때 세상을 다 안았던 어릴 적의 린과는 너무 달랐다. 병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말이야, 너 대학 등록금으로 넣어둔 보험금 그때 내가 먼저 썼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래된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린이 빚을 졌을 때 그걸 막고 싶었어. 그런데 더 망가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모든 죄책감은 흘러야 한다. 며칠 뒤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풍과 TN의 자금 연결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리는 중간 관리자였어요.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당신의 증언이 있으면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리는 이미 스스로를 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감추면 또 누군가가 그 길을 걷겠죠. 그럼 증언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며칠 뒤 법정. 리는 흰 셔츠에 머리를 묶고 서 있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자금 이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엔 알았어요. 그때 멈춰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이 법정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내 차례가 왔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입니다. 당신은 사건 초기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예전에 같은 선택을 했다가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재판이 끝나고 리는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나 무섭지 않아. 무섭지? 응. 그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리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평화도 함께 있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풍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티에는 구속수사. 리는 사회봉사와 환불명령으로 풀려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가을이 왔다.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리는 학교에 복학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오빠, 시계 좀 빌릴 수 있어? 그녀의 손에는 내가 늘 침대 옆에 두던 노란 알람 시계가 들려 있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나는 그 시계를 건넸다. 오래돼서 조금 느릴 수도 있어. 괜찮아. 느린 게 더 좋아. 빨리 가면 또 놓칠 것 같으니까 리니 방으로 돌아간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투명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기억 속의 다리가 강 위의 물결이 어쩐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린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은 같이 저녁 먹자.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곧 갈게. 저녁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채웠다. 밖에서는 개가 짖었고 이웃집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녔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우리만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노란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를 구하는 일은 손을 내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손을 다시 거두어야 할 순간을 아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엔 지켜보는 대신 함께 걸을 것이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러나 모든 것을 지나온 듯이.